그럼 지금부터 2025년 하반기 송원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동국호직스 전략팀 손일 부장입니다. 금일 송원 포럼은 그룹의 회장님, 부회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140분을 모시고 약 90분간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리는 지금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모든 산업과 우리 일상을 근본부터 뒤흔드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에 상반기 AI 강연에 이어서 다시 한번 AI 시대의 기업의 생존 전략을 제시해줄 최고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사전에 궁금한 질문들을 받아서 질문도 해보고 현장 추첨 이벤트를 통해서 상품도 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초청 강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재봉 교수님은 현재 성균관대학교 부총장이자 기계공학부 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공학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업의 생존 전략과 교육의 미래를 명쾌하게 제시하며 다수의 기업과 정부 기관으로부터 뜨거운 강연 요청을 받고 계십니다. 또한 20만 부 이상 판매된 베스트셀러인 포노 사피엔스, AI 사피엔스 등 다수의 저서를 통해서 문명을 정확하게 진단하며 문명과학자라는 타이틀도 얻었습니다. 금일 동국제강그룹을 위한 강연 주제는 AI 사피엔스 시대 생존 전략입니다. 격변의 시대, 미래를 준비하는 최고의 인사이트를 제공해 주실 최재문 교수님을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계적인 철강 회사 우리 동국 제강그룹의 회장님, 부회장님 그리고 임원분들 모시고 강의를 해서 큰 영광입니다. 귀한 시간 내신 만큼 좋은 인사이트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가 AI입니다. 안 그래도 또 김대식 교수님 강의도 다 들어서 AI가 어떤 건지 또 얼마나 파괴적인지는 많이 아실 텐데요. 오늘은요, 도대체 이 전체 문명에 정말 큰 혁명이 올까? AI가 그걸 일으킬 만한 힘을 갖고 있을까? 이걸 저하고 한번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AI 사피엔스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이게 그 사피엔스를 저술한 유발 하라리에 대한 오마주이기도 한데요, 우리 종족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AI 없이는 살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2019년에 쓴 책이 포노 사피엔스인데, 그 포노가 라틴어로 스마트폰입니다. 그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인간 오장육부가 아니라 오장칠부다. 감 밑에 쓸개 밑에 스마트폰. 실제 그렇게 됐죠. 마침 또 그게 올해 국어 교과서에 실렸다고 합니다. 애들은 이제 스마트폰, 디지털 인터넷이 표준인 시대에 살게 된 거죠. 근데 제가 작년에 쓴 책이 AI 사피엔스입니다. 스마트폰 위에 AI가 올라가면서 또 한 번 혁명이 오는 것 같다. 그리고 나서 1년이 지났잖아요. 여러분, 오늘 드릴 얘기는요, 거의 그 1년 동안의 변화입니다. 제가 그래서 너무 빨리 바뀌어서 할 수 없이 지난 1년간의 변화를 모아서 글로벌 AI 트렌드라는 책을 오늘 냈습니다.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도 추첨을 통해서 드릴 수 있도록 사인을 해서 잘 준비를 해 놨고요. 자, 그럼 진짜 혁명의 본질이 뭔지부터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AI 혁명이 왔다 한번 속은 적이 있어요. 그때가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겼던 날입니다. 여러분, 그게 벌써 9년 전이에요. 별일 없었죠. 이번에 뭐가 다르냐? 진짜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거대한 자본이 전부 AI 밑으로 다 모인 거예요. 자본이 혁명을 일으킨 에너지죠. 금융가에서는 뭐라 그러냐? 30년 만에 처음이다 그럽니다. AI 버블 얘기까지 나오죠. 버블이 그럼 언제 있었지? 닷컴 버블. 1995년부터 형성됐던 게 2000년 뻥 터지면서 IT 기업 80%가 파산했죠. 그런데 그럼 인터넷이 다 망했냐? 아니요. 2005년 유튜브가 나오고요, 2007년 아이폰, 2010년 갤럭시 S. 그러면서 결국 그때 돌기 시작한 혁명의 수레바퀴가 인류 문명을 스마트폰과 인터넷 없이는 살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린 거 맞습니다. 항상 역사를 살펴보면요, 1, 2, 3차 산업혁명이 전부 시작되기 직전에 거대한 자본이 묻지마 투자를 하는 그런 시점에서 일어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모였을까요? 이번에는 클래스가 다릅니다. 제가 비교하기 쉽게 일단
코로나 직전의 데이터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 인류가 디지털 대전환을 일으키게 된 결정적 계기가 코로나였습니다. 재택근무해야죠. 집에서 교육받아야죠. 격리돼야죠. 모든 일상을 디지털로 해결하지 않으면 바이러스에 감염된다라는 두려움이 인류를 옮겨가게 한 거죠. 그래서 코로나 직전을 보면요, 이미 이때도 애플, MS, 구글, 아마존, 소위 빅테크들이 전부 세계 상위를 차지하고요. 애플의 시총 보세요. 1,500조, 1조 달러를 넘어서 에이, 기업 가치가 무슨 1조 달러야, 이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거품이다. 삼성전자 370조에 도요타 268조니까 좀 너무 높다고 할 만하죠.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 빅테크들이 수혜를 받기 시작하죠. 전 세계가 디지털 전환을 하니까. 거기다가 3년 있으니까 챗 GPT라는 괴물이 나옵니다. 근데 이 생성형 AI는 이 빅테크가 가진 데이터가 없이는 절대 못 만든다는 게 밝혀지니까 여기에 대한 기대치, 시가총액이 또 치솟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불과 4년 반 만에 3배가 넘게 올랐어요. 애플이 1,500에서 4,500, 엔비디아는 280에서 4,300이 됐습니다. 저걸 샀어야 했습니다. 그죠? 야, 여러분, 10개 중에 7개가 AI 기업이 됩니다. 또 11위에 테슬라, 12위에 브로드컴, 17위에 텐센트 하면 1위부터 20위 사이에 10개 기업이 AI 대표 기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AI 지수, 최재붕의 AI 지수, 그래서 이 10개 기업의 시총을 다 더해봤습니다, 이날. 근데 이경 3천조더라고요. 여러분, AI 버블이 요새 나온 얘기가 아니라 이때 벌써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버블이다. 이경 3천조라니. 왜냐? 대한민국 모든 기업의 시총 합계가 이날 2,500조였거든요. 제가 왜 시총을 중시하느냐? 여러분, 주식을 살 때요, 모든 사람들의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오를 것 같으면 사고요, 내릴 것 같으면 팔죠. 그래서 이 정도 기업들이면 보편적 인류가 뭐라고 생각한 거냐? 오를 것 같다. 다른 표현으로 미래 성장 기대치가 시가총액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아주 냉정하고, 그리고 조작도 할 수 없는, 인류가 자기의 아주 소중한 돈을 실어서 결정한 기준이라는 겁니다. AI에 대한 기대치, 우리 인류의 기대치가 이렇게 높다는 거죠. 오늘 주제도 그래서 그겁니다. 동국 제강그룹의 미래성장 기대치를 올리고 싶다면 AI 역량을 보여주세요. 여기 팀장님들, 임원분들, 여러분의 미래 기대치를 계속 올리고 싶으면 AI 역량을 보여주세요. 이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누가 원하는 거예요? 인류 문명이, 보편적 인류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나는 챗 GPT 같은 AI를 매일매일 쓰고 있고 우리 조직 실무에도 적극 권장하는 중이다.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많이 안 됩니다. 부회장님이 손을 번쩍 드셨는데, 여러분, 그 생각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이게 작년 얘기인데 올해가 되면서 3경원이 됐고요, 5월달이 되면서 2경 4천조로 내려갑니다.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강화하면서 생긴 거죠. 이게 해소되니까 다시 3경원을 넘고 3경 5천조에서 11월 1일 기준 3경 7천조. 여러분, 1년 사이에 1경 4천조가 딱 요 10개 기업에 다 모였어요. 그 색깔 보세요. 아람코 빼고는 전부 AI 기업입니다. 얼마 전에 깐부치킨을 드신 젠슨황, 여러분, 엔비디아가 7천조 기업이 됐어요. 혁명의 에너지를 왜 저는 자본이라 그러냐? 여러분, 휴머노이드 만드는데 돈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죠? 젠슨황이 자기 지분을 팔아서 그 연구비 R&D를 확보하겠다 그랬어요. 지분 1% 팔면 70조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과학기술 R&D 예산 올해 10% 늘려서 34조예요. 그걸로 우주선도 띄우고 노벨상도 타겠대요. 근데 이 사람 휴머노이드에 손만 까딱해도 70조를 태울 수 있습니다. 어떤 기업이든 자기 지분에, 자기 회사 주식의 10%를 팔아 미래를 위해 투자할 수 있죠. 그럼 700조입니다, 여러분. 3경 7천조의 10%면 3,700조에
투자 자금 여력이 있어요. 그럼 500조가 들어간 휴머노이드 해볼 만하죠. 500조가 들어가는 무인 차량 도전할 만하죠. 새로운 시스템과 체계가, 그래서 이 자본이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묻지도 않아요. 이익을 얼마 냈는지, 매출은 얼마인지. 지금 이게 이 시장의 메이저 트렌드입니다. 문명을 바꿀 수 있는 에너지, 거대한 자본의 축적이 이루어졌고, 이게 결국 세상에 가장 똑똑하다는 인재를 다 끌어모을 거고요. 결국 산업의 시스템, 일하는 방식, 모든 걸 바꿀 거다 하는 게 실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최근에 엔비디아의 젠슨 왕이 자기가 어떻게 GPU를 개발했고, 그리고 그걸 앞으로 바탕으로 해서 휴머노이드 로봇 시대까지 열어가겠다 하는 아주 멋진 장시간의 인터뷰를 한 게 있습니다. 보신 분? 네. 여러분, 공부하셔야죠. 네. 오늘 주제가, 그래서 일단 우리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 AI 시대를 위한 공부를 하자. 첫 번째는 뭘까요? 많이 써봐야 됩니다. 왜? 그래야 세계관이 바뀌거든요.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혁신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이게 저는 아예 사회적 관성이라 그러는데, 우버를 불법화해서 택시를 지킵니다. 그죠? 에어비앤비도 외국인만 쓸 수 있다, 자꾸 규제를 만들고, 코인 경제다 이런 거, 그런 거 사기가 많아. AI도 가만히 있으면 공부 안 해도 들리는 뉴스가 뭐예요? 그걸로 사기친대, 보이스피싱 한대, 범죄에 많이 활용된대. 그래서 학부모들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AI는 안 좋은 거야 라는 사회적 관성, 이 통념에 휩쓸리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그랬냐면요, 스마트폰 시대부터 그랬어요. 네. 나쁘다고는 할 수 없어요. 여기 나는 디지털 부서에서 근무합니다, 디지털 담당입니다 하시는 분, 네, 한 분 딱.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이 디지털 대전환이 일어나서 연봉 올라가고 일자리 좋아지고 나 IT 전공이야, 기분 너무 좋아, 몇 프로일까요? 5%? 여러분, 이번에 홈플러스 파산하고 문 닫는다 그러죠? 이마트도 막 없어진다 그러죠? 다 안타까워합니다. 그 안타까운 이 변화가 두려운 95%의 국민이 그래서 자꾸 규제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제 친구도 택시 기사가 많지 IT 전공한 친구가 많겠습니까? 제가 막 규제 풀자고 신문에 내면 전화 와요. 친구가 고마해라, 우리 힘들다. 택시하는 친구 많습니다. 그럼 그러니 마음이 일로 끌리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투자는 어디다 해요? 우버에 합니다. 택시회사 사장님도 우버에 투자해요. 이걸 저는 뭐라 그러냐, 내 마음의 이중성이라 그래요. 이마트가 없어지는 건 안타까운데 이미 손은 쿠팡 위에 가 있어. 그죠? KBS가 힘이 빠지는 건 안타까운데 나는 안 보고 있어. KBS 뉴스를 뭐 보고 있어요? 유튜브를 보고 있습니다. 인류가 표준 문명을 정할 때는요, 그 행동으로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인류는 우버, 에어비앤비, 카카오, 유튜브 이런 것들을 새로운 표준으로 이미 선택했어요. 제가 왜 사피엔스라는 단어를 자꾸 쓰느냐, 유발 하라리가 쓴 사피엔스의 그 7만 년의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면요, 우리가 지구상에서 괜히 이렇게 번성한 게 아닙니다. 그때그때 중요한 순간마다 생존에 유리한 쪽으로 선택을 잘했기 때문이에요. 그 DNA가 우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생존에 유리한 쪽으로 선택을 해. 야, 내가 같은 에너지면 이마트 가는 것보단 쿠팡이 유리해를 DNA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이마트가 걱정이 돼도요, 나는 이걸로 결제를 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진화론자들이 뭐라 그랬냐면요, 정해진 미래다, 스마트폰을 쓰는 건. 그럼 기업도 준비했어야죠. 개인도 준비했어야죠. 근데 왜 안 할까요?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AI를 대하는 태도를, 내가 학습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다는 뜻이에요. 난 늘 기대고 싶어요. 여기 팀장 비슷할 거예요. 대기업들 조사해 보면요, 팀장님들, 부장님들 80%가 AI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제일 큰 이유가 할루시네이션, 거짓말을 많이 한대요. 두 번째는요, 보안에 안 좋답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딱 한마디예요.
나 은퇴하고 했으면 좋겠어. 필요한 건 알겠는데 나 은퇴하고 했으면 좋겠어. 여러분이요, AI를 대한 태도는요, 이걸 뜯어 고쳐야 돼요. 사회적 관성이, 변하고 싶어 하지 않은 내 마음이 계속 핑계를 찾는 그걸 다 던져버려야, 그래야 본격적으로 공부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럴 만큼 진짜 지금 시급한 거냐 하는 공감이 필요하겠죠. 그럼 지난 3년간 이 AI가 뭘 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LLM 얘기는 많이 들으셨죠? 여러분, 챗 GPT 등장한 게요, 정확히 좀 있으면 딱 3년이네요. 아니, 그 3년 동안 뭘 했을까? 여러분, 다 이 LLM이 모든 것을 바꾸고 있는 겁니다. LLM은요, 뇌를 흉내내서 인공 브레인을 만드는 인공지능 학자들의 노력 끝에 나온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동글동글한 게 뇌 속에 들어있다는 뉴런이고요, 그걸 이렇게 다 시냅스로 연결돼 있다니까 연결한 다음 그냥 수십 년 동안 저게 가능한 수학 모델을 열심히 만든 거예요. 다 안 됐었죠. 근데 2017년에 구글이 이 트랜스포머라는 새로운 방식을 논문으로 발표합니다. 이때가 연구자들은 빅뱅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논문에 기반해서 막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오픈 AI의 창업자 샘 알트만입니다. 저 친구가 프로그램을 딱 짜기 시작하더니 뇌니까 용량을 키우는 거예요. 1억 개, 15억 개, 1750억 개. 와, 이젠 진짜 사람같이 말을 잘하네. 그걸 일반인도 쓸 수 있게, 예를 들어 범죄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튜닝하는 거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이 오픈 AI CTO를 맡았던 미라 무라티가 그런 부분을 착 튜닝을 합니다. 그리고 일반인한테 공개한 게 바로 저 시점이에요. 이게 나오자마자 학생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요새도 문제 되죠? 숙제하고 뭐하고 의사 시험 보고 변호사 시험 보고 뭔가 온갖 기준 만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년 동안 격리됐던 이 10억 명의 학생들은요, 이미 디지털 인류가 돼 있어. 야, 근데 천재 같은 비서가 내가 부탁하는 건 다 해주네. 안 쓰겠어요? 막는 게 이상한 거죠. 그러면서 뭘 했느냐? 이건 진짜야 라는 걸 검증한 게 이 세대들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자본이 투입되고 바로 6천억 개, 그리고 올해 8월 8일에는 1조 개 가까이 갔다는 GPT-5까지 나오는 거죠. 그럼 이 LLM이 뭐를 한 걸까요? 저는 LLM을 뭐라고 부르느냐, 척척박사 만능 비서라고 얘기합니다. 제일 먼저 확산된 게 LMM, 멀티모달이에요. 분명히 문장을 학습해가지고 인간처럼 똑똑하게 만들어놨더니 그림도 그려요. 근데 왜 생성형 AI의 기대치가 크냐 하면요, 이런 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 가운데 있는 그림이요, 아보카도를 컨셉으로 소파 디자인해줘 1750억 개짜리 파라미터로 만든 거예요. GPT-3. 학생 습작 같죠? 저거는 못 쓴다. 근데 4개월 후에 6천억 개로 파라미터 늘리고 학습 많이 시켰더니요, 이 정도로 나와요. 저건 오렌지색 호박을 컨셉으로 오렌지색 푹신한 소파 좀 디자인이죠. 이 딱 2줄에 저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여러분, 저 정도면 영업하러 다닐만 하죠. 저기 2분의 4개가 나와요. 그럼 사장님이 직원 없이 혼자 30분 하면 쫙 나오겠죠. 동국제강 이렇게 임원분 찾아갑니다. 직원 라운지에 이 소파 어떠세요? 색깔이 우리 회사랑 안 맞아. 프롬프트로 바꾸면 다 바뀌네. 그럼 사장님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우리 회사 직원이 필요가 없겠네. 두 번째는요, 안 하면 나는 끝장이네. 그럼 이게 혁명이죠. 이걸 누가 눈치챘을까요? 자본이 눈치채죠. 여러분, 아도비 같이 거대한 기업은 앞으로 더 성장할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새로 생긴 지금 주식 1불짜리 회사가 아도비를 AI로 능가할 수 있겠다. 그럼 그때부터 신이 나죠. 다 모여들기 시작하고, 이게 플라이 휠 이펙트. 그 돈이 결국 또 인재를 끌어들이고 또 빠른 속도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게 지난 3년간 반복된 일입니다. 2024년에 이미 프로페셔널한 이미지, 영상, 또 프로그램 코딩, 디자인하는 소프트웨어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거 한번 슬쩍 보세요.
이거 완전히 실사 같은 영상을 오픈 AI가 만들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랬더니 지구상의 물리학의 모든 법칙을 다 학습해서 이때 반영해서 만드는 거래요. 와, 이건 진짜 따라잡기 어렵겠다 그랬더니 구글이 바로 그냥 12월 달에 그것보다 더 낫습니다 그러고 내놔요. 막 퀄리티는 4K래. 그럼 당연히 실무에 쏟아지겠죠. 그러니까 디자인, 광고, 마케팅, 전략 뭐 이런 분야에서는 엄청난 사례들이 쏟아지고 이걸 배워서 벌써 써먹는 사람이 늘어나죠. 제가 여기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퍼플렉스티 써보신 분? 네, 훌륭하십니다. 여러분, 퍼플렉스티는 거짓말을 안 해요. 네, 보고서처럼 쫙 써주고요. 왜 거짓말 안 한다 그러냐? 레퍼런스로 쫙 끌어들인 걸 보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 세계의 지식을 다 검색을 해. 인간이 하는 일이죠. 그리고 이제 비서니까 지식 레벨은 딱 스탠포드 경제학 박사 정도, 과정 정도 수준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원하는 거에 따라 딱 정리를 하고 그건 어디서 발췌하고 요약한 거에 하고 레퍼런스를 쫙 달아줍니다. 안 쓰는 게 이상하죠. 그럼 써야 되네? 근데 내 마인드셋이요, 써봤어. 그랬더니 거짓말이 많이 나와. 제 GPT는 거짓말 비율이 무려 16.9%입니다. 그럼 내 마인드셋이 얘 거짓말 하니까 나 안 써도 되겠다 하면 안 찾을 거고요. 그럼 거짓말 안 하고 쓸 수 있는 건 없을까 한 분들은 지금처럼 퍼플렉스티를 써본 겁니다. 그럼 이게 작년 유튜브에서 난리가 난 프로그램이에요. 지금은 오죽하면 애플이 M&A 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걸 보면 내가 지난 3년간 어떤 마인드로 AI를 바라보고 있는지 내 기준을 체크할 수 있는 겁니다. 또 팔란티어 공부해 보신 분? 팔란티어, 피터 틸 공부해봤다. 주식 샀다. 한 분 손을 드셨습니다. 훌륭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누구나 이렇게 AI의 이 변화를 공부하다 보면요, 이 피터 틸이라는 친구가 팔란티어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왜 인터넷 시대를 이끌어간 게 구글이면 AI 시대를 이끌어가는 건 팔란티어야 라는 얘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 공부 좋아하시죠? 우리 강감찬 장군 얘기도 하고 뭐 이순신 장군도 얘기도 해. 근데 지금 나의 미래를 바꾸는 가장 중요한 역사의 그 레전드의 장본인들이 등장했는데 왜 공부를 안 하죠? 이 사람은 페이팔 마피아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죠. 자, 페이팔 마피아 또 누구죠? 대표적인 인물, 일론 머스크입니다. 페이팔이라는 인터넷 금융거래 시스템을 처음으로 만들어서 이 두 사람이 손잡고 M&A를 하더니 1조 원 넘는 돈을 받았죠. 그리고 그 돈으로 창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일론 머스크는 스페이스X 테슬라를 만들었고요. 이 친구는 팔란티어를 만듭니다. 왜? 2001년에 미국이 9/11 테러를 당했죠. 그게 너무 격분해서 그걸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겠다. 그게 지금 팔란티어 AI 엔진의 밑거름이 된 거예요. 그리고 성공해서 빈라덴을 찾아내고 그 개발한 시스템으로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엄청난 전과를 올리죠. 그리고 거기서 개발한 걸 바탕으로 기업에서 데이터를 모아서 디시전 메이킹, 기업의 모든 전략을 결정할 수 있는 온톨로지 시스템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게 파운드리고, 그걸 바탕으로 지금 벌써 시총 600조가 넘는 기업이 됐죠. 여러분, 공부할만 하지 않나요? 제가 작년에 이거 공부하세요라고 강의 때마다 얘기했는데 그때 주식 가격이 25불이었습니다. 맞죠? 그리고 지금 200불이 됐죠. 여러분, 제가 왜 공부하자 그러냐면요, 이 단기간 내에 엄청난 변화가 혁명기에는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지금은 팔란티아 마피아를 만들고 있어요. 아니, 페이팔 마피아를 공부해서 디지털 시대를 그 페이팔 마피아의 멤버들이 창업한 회사가 유튜브, 링크드인 이런 데고, 그게 또 파생적으로 다양한 기업들의 투자에 이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지금 이 새로운 AI 업계 스타트업들의 정신적 지주가 돼서 전부 투자를 확대해 주고 있어요. 정치적으로는요.
J.D. 벤스 부통령이 맹렬한 피터 틸의 추종자죠. 결국 미국을 트럼프를 중심으로 거대하게 움직이는 게 페이팔 마피아하고 관련이 있고 그 중심에 팔란티어라는 기업이 있구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굉장히 열심히 지금 현 상황에서 공부해 둬야 할 요소들이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임원분들이시잖아요. 난 딴 건 모르겠고 나 매출만 할 거야. 그래서 시대 변화에 적응하기 쉽지 않습니다. 언제는? 혁명기에는. 우리 30년 전 역사를 돌아가 보세요. 난 인터넷 이런 거 필요 없어. 온라인 상거래 필요 없어. 그런 거는 안 될 거야. 한 사람하고 그걸 미리미리 준비한 사람하고 어느 쪽이 생존에 유리했죠? 오늘의 주제가 생존의 전략입니다. 역사가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AI 분야에서 가장 많은 변화를 일으킬 때는 어딜까요? 제프리 힌튼 교수님, 인공지능의 아버지이자 작년 노벨상 수상자죠. 교육하고 의료라 그랬어요.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합니다. 여러분, 지금 GPT-5가요 수준이 뭐냐? 스탠포드 박사 학위 소지자 정도 됐어요. GPT-4가 과정이었는데, 그럼 내가 뭐든지 똑똑한 질문을 하면 그 정도 급으로 답변을 주겠네요. 그럼 얘가 과외 선생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 잘 모르겠어. 인수분해 좀 가르쳐줘. 여러분, 자존심도 안 상해요. 알 때까지 알려줘요. 그죠? 밤 24시간 대기야. 또 나는 곤충에 관심이 많아. 나는 나중에 AI를 공부할 거야. 뭘 해야 돼? 다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사회에서는 뭐라 그러냐? 애들한테 디지털 기기를 일찍 알려주면 부작용이 너무 많아. 이러면서 90%의 학부모와 90%의 교사가 반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도 보세요. 연세대학교에서 AI로 컨닝했대. 고대에서 AI로 컨닝했대. 그것만 막 부상합니다. 여러분, AI하고 직무중복이 되면 다 잘린다는데, 그죠? 왜 그건 걱정 안 하고 새로운 교과과정을 만드는 건 걱정 안 할까요? 이게 우리 마음에 가득한 관성이라는 겁니다. 이걸 털어내셔야 돼요. 이미 마이크로소프트가 AI 닥터 개발했죠. 진단 정확도 88%. 이게 올해 발표한 거예요. 스탠포드에서 1년 동안 의사하고 같이 테스트를 해본 겁니다. 의사가 73%, 희귀병은요, 이 의사가 16%밖에 못 발견했는데 얘는 88% 또 정확히 찾아냈어요. 그럼 앞으로 대체할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그뿐인가요? 이런 것도 나와요. 당뇨병 환자만 2만 명의 목소리를 녹음합니다. 여러분, 이거 다 인식하는 게 LLM 덕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모르겠으니까 네가 목소리만 듣고 당뇨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OX 프로그램 좀 짜봐. 그리고 LLM을 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정확도가 86%. 가만히 있어봐. 목소리에 병증 사전 징후가 나타나는 건 폐, 뇌, 그리고 심장에 관련된 건 다 나온대요. 그럼 그거 개발해서 여기다 넣으면요, 야, 나 오늘 아침에 페럼 가서 강의해야 되는데 몇 시에 출발하면 돼? 그랬더니 주인님, 지금 강의 가실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뇌출혈 확률 80% 이상으로 나오세요. 빨리 가보세요. 그랬더니 관상동맥 하나는 막혔대. 큰일 날 뻔하셨대요. 만약 이런 게 개발된다면 우리 안 쓸까요? 여러분, 인류는요, 자기 생존에 관한 건 양보가 없습니다. 그럼 빨리 개발해야 되잖아. 지금 의료 쪽 데이터에 관한 개인정보보호법이 세계에서 제일 강한 게 우리나라인 거 아시죠? 다행인 건 뭐냐? 여러분, 세계에서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아서 데이터를 이렇게 차곡차곡 갖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엄청난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그걸 세계관을 바꿀 때 보이는 거예요. 피지컬 AI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피지컬 AI 얘기 나오면 야, 자율주행 로봇 다 있었던 건데 요새 와서 뻥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LLM 때문에 달라진 거예요. 그 가능성을 미리 본 사람이 테슬라죠. 일론 머스크는 10년 동안 야, 우리가 코딩하지 마. 영상을 쫙 학습해서 AI가 운전하는 코딩을 스스로 짜게 해. 그리고 그걸 성공한 다음 2024년 1월에 FSD 12 그래서 서비스로 팔기 시작했죠. 이러면서 나 오늘 출근하는데 주차에서 주차까지 한 번도 손 안 댔음 하는 사람들이 그런 유튜브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자신감을 얻고 올해 로보택시까지 내놓은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구글도 웨이모,
저기다가 센서에 얘네들은 좀 더 복잡하게 하긴 했지만 LLM 더해서 작년에만 샌프란시스코 영역에서 무려 1,000만 명이 타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요, 인정받아서 세계에서 가장 복잡하다는 뉴욕에서 이제 허가돼서 운행 시작했어요. 여러분, 한 나라에 1,000만 명이 타보면 생각이 좀 바뀌지 않을까요? 타보신 분 있죠? 타보신 분? 네, 어떠세요? 맞아요. 불안하고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중국도 사고도 많이 냈지만 미친 듯이 쫓아갑니다. 여러분, 작년에 400대, 올해 어떻게 됐을까요? 1,000대로 늘렸대요. 심지어 택시 기사의 수입이 무려 20%가 줄었답니다. 전체 택시 대수의 1.7%밖에 안 되는데, 그럼 우리 같으면 난리 나겠죠. 중국도 웅성웅성해요. 근데 늘려. 왜? 사고 비율이요, 인간 기사에 비해서 14분의 1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앞으로 고령화 사회되고 지역의 산업 축소되고 인구 줄면 복지 시스템 어떻게 할까? 이거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합의 될까요? 우버도 안 되는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 우리는 조직 내에서도 아직은 좀 멀었다, 아직은 준비할 때가 아니야 라는 생각이 팽배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걸 자꾸 벗어내버려야 할 타임이 됐다는 거예요. 이 LLM을 자동차에서 잘 개발하더니 야, 이제 로봇에 할 때가 됐어. 한 게 테슬라 옵티머스죠. 얘는 그래서 LLM이 코딩을 한다는 게 뭐냐, 사람이 하는 건요, 먼저 시범을 보입니다. 그걸 비디오로 녹화를 하죠. 그 비디오 녹화된 걸 컴퓨터에 넣으면 얘가 그것을 통해서 로봇의 관절 움직임을 추출해내고 그걸 가지고 다양한 동작을 학습해서 다시 로봇한테 보내주면 이 로봇이 그걸 바탕으로 사람이 하는 동작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 이렇게 되면 뭘 할 수 있느냐? 집에 데려갈 수 있어요. 야, 우리 집 주방 잘 봐. 커피는 이렇게 끓이는 거야. 설거지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환경이 다른 집집마다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게 일론 머스크가 내놓은 청사진입니다. 이거 언제까지 한대요? 2028년부터 양산. 얼마 안 남았어요. 실제로 지금은 테슬라 공장에서 사고 위험이 있으니까 훈련하고 100대가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얘네뿐이냐? 피겨라는 회사는 아예 자동차 공장에서 일하는 거 전용으로 집어넣었어요. 1년 동안 훈련하더니 지금은 미국 BMW 공장에서 100대가 조립에 참여해서 열심히 잘하고 있다. 계속 올라오고 있죠. 보스턴 다이나믹스, 현대차가 인수해서 골치 아팠던 이 기업, 지금은요, 희망이 됐어요. 지금 훈련 다 끝내고 미국의 메타 플랜트에서 실제 이제 실전 투입을 위한 실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일 무서운 게 중국이죠. 얘들은 무려 3,500만 대의 휴머노이드를 개발해서 이런 단순 노동에 중국 산업에 투입하겠다. 언제까지? 실제로는 2027년까지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먼저 한 게 뭐냐? 부품 산업을 키워야죠. 100조를 10년간 투입해서요, 부품에서 45만 개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휴머노이드 지금 매출 없죠. 그럼 부품회사 뭐 먹고 살까요? 정부가 푼 돈 45, 100조. 이걸로 45만 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 하나가요, 이번에 테슬라 옵티머스 제조에 필요한 액추에이터라는 부품 18,000대분을 오더를 받았답니다. 이제 슬슬 양산이 시작되는 타이밍이 시작된 거죠. 가격은 얼마일까요? 지금 나와 있는 얘는 뭐 2천만 원, 3천만 원. 테슬라 옵티머스도 연산 100만 대 가면 2만 불에 팔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국은요, 더 단순한 거 만들어서 우리 500만 원대에 팔겠다 하는 생각까지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어디다 쓰겠다는 거냐? 김밥 천국에 데려가겠다는 겁니다. 네. 그럼 가능하겠죠. 여러분, 어떨까요? 얘 별로 하는 일 없지만 이렇게 이러고 와요. 그래서 오면 상무님 출근하셨습니까? 아이스 아메리카노 맞으시죠? 그리고 지가 가서 카페 가서 그거 받아와. 손님 오시면 안내하고요. 네. 그리고 AI 관해서 오늘 내가 알아야 되는 뉴스 있으면 브리핑 해봐, 아니면 자료로 넘겨, 다 정리해 줍니다. 가격은 2천만 원이고요, 월급은 없습니다.
괜찮죠? 인사팀 영입 1번 대상 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오래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카데미아도 보면 노벨 물리학상, 화학상 전부 AI 전문가가 받았어요. 아니 이분 다 뇌신경 과학자들인데 물리학하고 화학이 무슨 상관이죠? 특히 데미스 허사비스, 여러분 알파고 개발자예요. 지금 구글 CEO고. 근데 왜 노벨 화학상을 줘? 노벨 협회도요, AI 시대가 왔다라는 걸 역사에 기록하고 싶었던 겁니다. 아니 그 정도야? 우린 잘 모르죠. 미국은 어떤지 기사가 다 나왔잖아요. 뭐 헐리우드 작가들 파업했다, AI랑 직무가 중복됐다고 구글이 3만 명을 해고했답니다. MS, 뭐 아마존, 메타 다 10,000명씩 해고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삼성, SK, 뭐 동국제강 이렇게 어마어마한 기업들이 10,000명씩 해고했다. 대학이 난리가 날까요, 안 날까요? 취준생들은요? 학부모들은요? 여기 기업들 보세요. 다 미국의 대학생들이 진짜 꿈꾸는 회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선배가 갔는데 도서관에 왔네. 다시 형 어떻게 했어? 나 잘렸어. 왜? AI랑 업무가 중복이래. 여러분 그럼 똑같이 공부하겠어요? 그럼 애들이 형 그럼 뭐 공부해야 돼? 지금 AI 어떻게 하고 그걸로 전략 어떻게 짜고 AI로 할 수 없는 일들은 뭐고 잘할 수 있는 일들은 뭐고 난리가 나서 지금 진짜 엄청난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뭘 할까요? 어느 친구는 과거 30년 전에 유튜브를 창업하고 에어비앤비를 창업하고 우버를 창업한 것처럼 AI를 무기로 새로운 시대 비즈니스를 막 창업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럼 그게 키워지는 돈은 어디서 날까요? 3경 7천조 원이 있잖아요. 그 새로운 생태계를 위한 새로운 인재들이 들끓듯이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걸 모를까요? 법으로 해고를 못하게 해놨잖아요. 그래서 혁명이 안 온 줄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AI로 숙제검사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난리입니다. 지금 난리. 더군다나 미중 패권전쟁 핵심이 뭐죠? 반도체를 제어한다, GPU를 못 팔게 한다, 전부 AI예요. 여러분 패권전쟁이야말로 경제적 이득과 상관없이 투자되는 영역입니다. 그럼 수요는 계속 폭발하겠네. 그럼요. 거기다가 기업들 보세요. 우리나라 무슨 반도체 스타트업을 1조 2천억에 그거는 빙산의 일각이에요. 돈 되는 거 있으면 인재고 뭐고 다 투자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느 CEO가 자기 시총이 3천조 4천조인데 돈 좀 아끼자 그러겠어요? 팔아서 투자할 진짜 중요한 적기다 그러죠. 이번에 CES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내년도 시작되는데 작년에 히어로는 젠슨 황이었습니다. 아니 17대의 로봇하고 같이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의 주력 제품은 GPU 소개한 게 아니라 휴머노이드 개발을 위한 옴니버스 코스모스 같은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러면서 휴머노이드 개발이 우리 미래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사람이 얘기하면 믿을만 하죠. 왜? 1%가 70조니까. 그럼 다른 기업들은 어떨까요? 우리도 AI야. 우리도 AI. 투자 좀 해줘. 우리랑 같이 가보자. 그래서 거의 모든 기업이 다 AI 기업이다라고 스토리텔링을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나라는 어떤 기업들이 수혜를 받았을까? AI 기업이다 그러면 단순하게 반도체만일 것 같지만 여러분 이 프로젝트도 보세요. 스타게이트라고 GPU 100만 대를 넣어서 앞으로 더 똑똑한 중국보다 훨씬 똑똑한 AI들을 개발하는 이 플랫폼으로 삼겠다. 그래서 700조짜리 어마어마한 GPU 센터를 짓습니다. 사이즈를 보니까 그 맨하탄하고 크기가 똑같더라고요. 그럼 일단 저기 들어가면 GPU 100만 장이 들어가면요 HBM 메모리는 10배, 20배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여기 괜찮겠네. 두 번째, 엄청나게 뜨겁겠죠. 흡악, 냉각과 관련된 기업들이 그래서 또 AI 인프라 기업이라고 뜨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뭐죠? 전기가 필요하겠네. 여러분 HD 일렉트릭이 변압기나 변전소 관련 그거 만드는 거 아시죠? 완전 전통 제조산업. 근데 여기서 우리는 데이터 센터를 위한
안정화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조금만 R&D를 하면 뭐가 돼요? AI 인프라 기업. 그 주가가 확 올라가는 거예요. 야, 송전과 변압도 중요하지만 발전이 있어야 되네. 전기가 미국은 쇼티지래. 그러니까 미국이 급하게 SMR 같은 걸 만들어서 허가받고 막 하고 있어요. 가만 있어봐. 그걸 만들 수 있는 기업이 미국에 없네. 누가 혜택을 입어요? 두산 에너빌리티. 여러분,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자력 기업이 아니라 이제 AI 인프라 기업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이에요. 그럼 어느 기업이나 다 이런 식으로 얹어서 AI와 관련된 산업에 우리가 갖고 있다. 그럼 그게 뭐예요? 동국제강 여러분들이 풀어야 될 숙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위한 인재들을 확보해야 되겠죠. 이게 전 세계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제일 황당했던 기업은 어디냐? 로레알이에요. 화장품 회사 사장님이 나오시더니 우리 AI 기업이래. 전시회에서 뭐 하나 봤더니 셀카로요, 사진 찍으면 AI가 화장법을 알려준대. 그리고 고데기에 AI 알고리즘을 적용해야 돼요. 머리 많은 고데기에. 그래서 와, 속으로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랬는데 무릎을 탁 친 게 뭐냐? 여러분, 미국에서는 주식 가격 떨어지면 전문 경영인 그냥 해고죠. 솔직히 여기서 나 회사 빨리 잘리고 싶어 하는 분이 있으세요? 전 세계 공통입니다. 무조건 가야죠. 숙명이라는 겁니다. 올해 핫 이슈는 LLM 분야의 미중 패권 전쟁이었죠. 1월 달에 바로 딥시크가 뒤통수를 쳤고요. 딥시크가 나오니까 일론 머스크 또 오픈 AI 우리가 더 잘해 나왔고, 그랬더니 또 알리바바 나오고. 여러분, 지금 그래서 누구냐? 누가 1등이야? 제일 1등은 GPT-5, 그 다음 그록4, 샘 알트만과 일론 머스크가 리드하고 있고요. 중국의 최근 이번 주 자료에 저 문샷 AI 키미 K2라는 게 세계 최초로 파라미터 1조 개를 넘어간 거거든요. 저게 1등을 했다라는 뉴스 나오긴 합니다. 근데 그건 별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어쨌든 1등부터 19등까지가 전부 미국하고 중국이 싸우고 있습니다. 22위에 최근 발표한 LG 엑사온이 올라오고요. 22위인가에 이 작년 12위로 유명해졌던 우리나라 스타트업 업스테이지의 솔라 프로2가 나옵니다. 그리고 24위에요, 프랑스의 미스트랄이 처음 나와요. 무슨 얘기냐? 대한민국이 LLM 분야에서 물론 넘사벽인 중국과 미국에 접근하기는 어렵지만 그래서 세계 3위 정도는 하는구나 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LLM이 결국 그림을 그리든 로봇을 만들든 뭘 하든 어떤 것의 학습에 브레인에 해당되는 거라 여기에 이렇게 사활을 걸고 있다는 겁니다. 엄청난 돈이 들어가요. 여러분, LLM 아까 보셨지만 뇌를 흉내내는 거라 그랬잖아요. 프로그램은 누구나 짤 수 있습니다. 근데 프로그램이 완성되면요, 전 세계의 지식을 다 학습해서 테스트를 해야 돼요. 학습하는데 GPU가 들죠. 엔비디아는요, 그냥 앉아서 돈 버는 겁니다. 그 엔비디아 GPU로 학습하는데 딱 한 번 학습하는데 드는 비용이 정확히 80억입니다. 이래서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하는 거예요. 돈 없는 데는 해볼 꿈도 못 꾸고요. 중국이 적은 비용으로 똑똑한 걸 만들더라. 여기는 인해 전술이 들어가는 거죠. 우리는 이제 정부에서 10만 대 GPU 센터, 데이터 센터 만들어서 우리 소버린 AI, 우리나라에서 절대 필요한 것들 개발한다 그러는데, 맞습니다. LLM은 미국 거 잘 갖고 오고 중국 거 잘 갖고 와서 기술력 카피한 다음 우리가 필요로 하는 AI를 개발하는데 활용하는 게 맞는 전략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미 이 두 회사는 양산 들어가기 시작했고요. 엔비디아가 지금 하겠다는 건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이게 레미안 아파트라고 생각해 보세요. 주방이에요. 우리 모델하우스 하면 2년 전에 입주 2년 전에 만들어 뒀습니다. 그거를 젠스상이 나와서 뭐라 그랬냐? 옴니버스라는 디자인 소프트웨어가 있으니까 주방을 이렇게 디자인하세요. 그럼 그 안에 뭘 넣을 수 있느냐? 로봇을 넣어서 훈련시킬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로봇 모델은
뭐 테슬라께 돼도 좋고 보스턴 다이나믹스께 돼도 좋다는 거죠. 그럼 그 로봇 모델을 어떻게 훈련시키냐? 그럼 모델하우스는 실물로 지어놨으니까 사람이 거기서 쿠킹하고 뭐 계란 후라이하고 라면 끓이고 설거지하고 커피 만드는 걸 다 녹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 다음 그 녹화된 거를 코스모스라는 시스템으로 올리면 얘가 다 풀어서 그 로봇 모델에 맞게 그 동작을 따라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 주겠다. 이게 엔비디아의 핵심 소프트웨어예요. 이번 소개한 이것 때문에 젠수왕이 자기 집은 팔겠다고 한 거예요. 그럼 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필요할까요? 로봇 잘 만드는 회사 필요하겠죠. 보스턴 다이나믹스 괜찮네. 그 다음 가전제품 이런 것들 다 연동해서 새롭게 만들려면요 엔비디아 제조가 없죠. 그래서 피지컬 AI 분야에 휴머노이드 제조도 그렇고 파트너가 필요한데 그게 깜부치킨의 동맹으로 그렇게 이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꿈이 결국 뭐냐? 젠슨왕의 꿈은요 앞으로 아파트 이렇게 분양하면 나중에 입주할 때는 이 훈련 끝난 가사 도우미 로봇하고 같이 입주하세요. 그러면 집에서 알아서 커피도 끓여주고 토스트도 해주고 설거지도 하고 다 할 겁니다 하는 게 지금 제일 큰 그림이고, 이걸 밀고 있는 게 7천조의 시총을 가진 기업의 총수라는 겁니다. 중국도 무지막지하게 돈 씁니다. 경제 굉장히 어렵고 부동산 상하이 부동산 반토막이 났는데도 계속 밀어붙여요. 최근에는 5,900불 800만 원짜리 로봇도 나왔어요. 자율주행도 엄청나게 투자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패권 전쟁의 핵심은 무기예요. 피지컬 AI는 가장 중요한 무기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절대 양보 안 하죠. LMM 분야도 보세요. 여러분, 지블리 나온 지 언제 됐다고? 바로 이거 3월 달에 나왔죠. 그 다음 5월 달에 새로운 소프트웨어들 구글이 쏟아냅니다. 영상 편집하는 거. 여러분, 요새 영상 만들 때 AI 시키면 내가 컨트롤이 안 돼. 근데 얘는 어떻게 하라는 거냐? 여기 동국제강 이미지 넣고요, 럭스 스틸 이미지 넣고, 내가 그 다음 장면은 뭐, 그 다음 장면은 뭐, 이렇게 하면 영상 바로 만들 수 있다. 그걸 하게 해준 거예요. 이거 나오고 나서 난리가 났죠. 근데 이것도 귀찮다고 나온 게 바로 나노 바나나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 장면 보셨어요? 미국의 밈이 돼서 왕관 쓰고 춤추는 트럼프가 나오는데 저거 다 나노 바나나로 영상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냥 집어넣고요, 얼굴을 트럼프로 바꿔줘. 왕관을 씌워줘. 트럼프 사진 넣고 신라면 들고 있는 광고 사진 다 바꿔줍니다. 야, 이러면 SNS 마케팅, 인스타, 틱톡 이런 데 올라오는 건 완전히 혁신이겠네. 10분의 1밖에 안 들어요, 비용이. 이러면 비즈니스계가 달라지죠. 또 퍼플렉스티가 난리가 나서 인기가 올라가니까 구글, 오픈 AI 할 것 없이 전부 다 딥 리서치 분야의 새로운 것들을 내놓습니다. 보고서 만드는 거예요. 금융, 과학, 정책, 엔지니어링 같은 면에서 뭐 해야 돼? 이거 나오니까 컨설팅 컴퍼니들이 인원을 촥촥 줄이면서 매출을 막 올렸어요. 근데 역효과가 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컨설팅을 내부에서 해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변화의 한 아주 명확한 양상이 되는 거죠. 여러분, 보통 우리가 AI한테 질문하면 참 답이 안 나와. 얘가 스탠포드 대학 나왔다는데 왜 나한테는 이러는 거야? 질문이 허접해서 그러죠. 질문의 수준에 맞춰서 답을 자꾸 주니까요. 그래서 질문을 잘 만드는 또 마스카라 AI라는 서비스가 나왔어요. 그럼 질문 잘 만들어서 여기 집어넣고 나온 보고서에 레퍼런스에는 어떤 내용이 들었는지 요약까지 하면 내가 보고할 수 있고 연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딱 완성되죠. 이걸 그냥 하나의 프로세스로 묶어서 하는 걸 MCP라고 합니다. 야, 그럼 업무 시간 완전히 줄여지겠네. 그럼요. 그걸 그 다음에는 에이전트 투 에이전트라 그래서, 야, 보고서만 갖고 안 되겠어.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만들어줘. 그러면 얘가요, 젠스파크 같은 애는 파워포인트 잘 만드는 AI를 불러다가 지 보고서 내용으로 착 만들어줍니다. 심지어는 그 다음에는, 야, 이거 영상으로 요약해줘. 1분 영상 만들어줘. 그럼 요약해서 영상으로 만들어줘요. 이걸
에이전트 투 에이전트라 그러고요. 그다음 요즘 기업에서 인기 있는 게 Retrieving Augmented Generation이라고 해서 맨 처음에 회사에서 세팅해 놓은 데이터베이스로 딱 들어가요. 예를 들어 동국제약에서 갖고 있던 보고서를 내부적으로 갖고 있어. 세팅만 잘해놔. 얘를 학습시켜요. 내부에서만. 근데 LLM을 써야 보고서 문장도 잘 만들고 그래프도 잘 그리고 하겠죠. 그래서 얘를 먼저 가져와서 그 핵심 데이터는 바깥으로 안 내보내고 LLM을 갖고 와서 보고서다, 그래프다, 제너레이트 하는 거를 RAG라고 합니다. 이게 기업에서는 보안을 해결하는 솔루션이 되니까 엄청 관심 있게 도입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조니까 보세요. 얘가 지금 피거 2가 20시간 동안 BMW 공장에서 위험한 작업 관련해서 휴식 없이 했더라. 이런 건 막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10월 10일 날 공개된 양산 모델이에요. 피거 03. 저기 럭스 스틸 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얘 보세요. 물류센터에서 일하는데 77%의 정확도를 보였대요. 올해가 그럼 가기 전에 한 90%, 99% 되면요. 그럼 이제 배치하면 됩니다. 휴머노이드가 왜 좋냐, 생산 라인에서. 장비를 새롭게 바꿀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보통 그렇죠. 물류센터에서 이거 하면 이번에 스마트 팩토리 장비를 다 도입하고 센서고 뭐고 다 바꾸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그냥 이게 될 때까지 사람이 하고 있어요. 학습이 99%를 이르면요, 그때 바꾸면 돼요. 휴머노이드가 그래서 투자에 매력이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미 애질리티 로보틱스, 아마존 물류센터에 로봇 납품하는 기업인데, 아마존이 올해 4월 기준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로봇이 100만 대를 넘어섰고요. 그래서 자신 있게 2033년까지 아마존이 물류센터에서 60만 명을 정리해고하겠다고 발표하는 겁니다. 특히 저는 주목해야 될 게 방위산업이라고 생각해요. 이 방위산업이 왜 중요하냐? 팔란티어가 원래 방위산업에서 출발하기도 했지만 지금 미국의 방위산업의 제조 역량이 상당히 딸립니다. 근데 전쟁 위험은 되게 많죠. 근데 가만 보니까 무슨 F-35니 거대한 항공모함이 이런 거 만들 시간이 없어. 그런데 소형 드론이나 뭐 이런 시스템들, 무인 전투 로봇이나 이런 거 만드는 거는 많이만 만들면 전투에 굉장히 효과가 좋겠더라. 그래서 지금 거대 기업이 이끌던 거를 이 팔란티어, 안드릴, 서로닉 이런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체계를 바꾸고 있어요. 근데 여전히 생산에 문제가 남죠. 그러니까 한국같이 제조 잘하는데 양산의 속도가 빠른 데랑 손잡고 이런 체제 전환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유는 중국 보세요. 벌써 막 이런 로봇들 배치하고 이러잖아요. 실전 배치하고 대만 상륙 작전에 실제로 투입해서 훈련 같이 하고 막 이러니까 우리도 빨리 가야 되겠다. 솔직히 중국의 제조 능력은 무섭죠. 여러분, 저렇게 소총단 로봇개가 100만 마리가 사람은 안 들어오고 상륙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드론 100만 대 떨어지면 다 폭탄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막아야 되는 게 현실이 된 거죠. 지금 그거에 대안을 찾는 건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 AI 역량이 없어요. 소프트웨어도 별로 취약해요. 근데 안두릴하고 HD 현대, 안두릴하고 대한항공이 계약을 맺었죠. 그럼 그 기술을 다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겁니다. 우리가 원래 그거 잘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어디로 갈까요? 그 다음에 상용화로 가는 겁니다. 잘 보시면 지금 왜 미국하고 협력해야 되냐? 여러분, 미국에 제가 아까 소개한 10개 기업 중에 TSMC 대만 기업, 텐센트 중국 기업 빼면 8개가 남죠. 시총 합계 3경 4천조. 그럼 중국 AI 기업에 전 세계가 투자한 돈은 얼마일까요? 올해 상반기에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넘었답니다. 그럼 1,400조네. 여러분, 테슬라만큼도 못해요. 25배의 차이. 저는 이건 냉정하게 인류가 미국이 이기는데 더 많은 배팅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저 자본은요, 중국의 인재도 상당히 많이 끌어갈 거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인재도 물론이고요. 결국
협력의 체계를 만들어서 기술을 습득하는 게 우리한테 되게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방산이라고 보는 겁니다. 왜? 미국이 급하거든요. 미국의 최대 약점. 이런 공부를 다각도로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올해 제일 히트한 친구가 이 데이트캐라는 친구인데 벌셉트라는 스타트업을 창업해서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메타의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가 야, 너 우리 회사 오면 1,600억 줄게 그랬어. 그때 얘가 뭐라 그러냐? 됐어요 그런 거예요. 야, 그럼 3,300억. 네, 짐 쌌습니다. 그게 DM으로 다 주고받는 게 드러나가지고 얘가 되게 유명해진 거거든요. 또 성지하 자원이 뭐 1,400억, 1,000억 이런 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100억, 200억 받는 애들은요? 이제 언급도 안 하는 거죠. 제일 히트 친구는 알렉산더 왕. 여러분 97년생이에요. 얘를 저커버그가 데려다가 메타의 AI 총괄 책임자로 너를 시켜주겠다. 그래요? 그럼 우리 회사를 사야 될 텐데 스케일 AI. 그럼 알았어, 인수해 줄게. 얼마야? 19조 됐어요. 그래서 저커버그한테 인터뷰를 한 겁니다. 아니 20대에 저 젊은 애가 뭘 한다고 어떤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무려 20조를 씁니까? 그랬더니 일단 돈은요 우리 회사 지분의 1%가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자기는 원로래요. AI 업계에서는 원로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 네트워크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AI 업계 제일 원로가 샘 알트만, 마크 저커버그 84년, 85년생이에요. 개발자들은 다 20대인 거예요. 이렇게. 알렉산더 왕이요 중국계 미국인이지만 젊은 애들 사이에서, 개발자들 사이에서 원래부터 커뮤니티 활동도 많이 했고 네트워크도 많이 해서 굉장한 리더십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보는데요. 우리나라 애들도 굉장한 가능성이 있구나. 또 하나는 전 세계의 똑똑한 애들은 저거 꿈꾸겠다. 맞죠? 여러분 1,000억, 2,000억은 인생을 바꾸죠. 그럼 애들이 이거 모를까요? 이 기회가 왔는데 당분간은 꺼지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혹시 자제분 중에 누가 아빠 나 저커버그가 500억 준다고 오랬는데 너는 대한민국의 아들이다. 애국심을 생각해야지 어딜 갈라 그러니? 그렇게 하실 분 보통은 다 물어보면 그 돈 받거든 나중에 아빠한테 잘해라 가 또 나라에 잘하라는 게 애국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워요. 자, 그럼 대한민국에는 어떤 기회가 있을까요? 이거는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의 얘기였지만 기본적으로 보면 한국의 역량이요 꽤 괜찮습니다. 제가 책에서도 언급한 내용인데 특히 피지컬 AI 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 지금 LLM이 굉장히 중요한 경쟁력인데 보시면 우리가 6위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해요. 뭐 3위 정도 상승이 된대. 솔직히 1, 2위를 제외하면 밑에서는 따지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럼 다른 국가들이 LLM을 잘할 수 있을까? 여러분 LLM 하는데 제일 필요한 게 데이터 주권입니다. 학습하려고 그러는데 구글이나 페이스북한테 야 데이터 좀 줘봐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네이버 카카오가 있네. 20년 동안 데이터를 축적했네. 이게 LLM을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힘이 됩니다. 두 번째는요 반도체입니다. 뭐가 됐든 어차피 GPU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야, 그런데 우리나라 반도체가 여기 보세요. 싱가포르,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없네. 대만이 괜찮아요. 근데 대만은 LLM을 안 합니다. 또 뭐가 없죠? 제조업, 제일 중요한 마지막 카드가 없어요. 제조업이 강해야 피지컬 AI를 할 수 있겠죠. 야, 그럼 제조업도 강하고 반도체도 강하고 LLM도 잘하는 게 우리나라하고 중국 딱 둘입니다. 솔직히 중국이 경쟁력이 앞서요. 투자를 워낙 많이 했죠. 근데 여기 빈틈이 있습니다. 여러분 피지컬 AI는요 미국에 팔리면 중국 걸 쓸 수가 없어요. 왜? 생각해 보세요. 중국산 휴머노이드를 갖다 놨더니 내가 출근하고 났더니 내 PC를 해킹해. 당에서 뭘 보내라 그러던데. 여러분 자율주행차를 샀는데 퇴근할 때 보니까 없어. 봤더니 미군 기지 가가지고 뭘 찍고 있어. 전쟁이 나면요 굉장한 무기가 되는 겁니다. 적군에. 그죠?
최근에 뭐 네덜란드에서 버스의 컨트롤을 다 걔네 갖고 있다. 여러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만 해도 대단한 힘을 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제조업의 파트너로 피지컬 AI는 중국을 선택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한국한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께 매력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틀림없이 파운드리에서 TSMC한테 밀리는데 테슬라가 우리랑 하자. 너희 부족한 거 우리가 키워줄게. 돈 많잖아요. 또 이미 반도체 메모리 분야에서 필요한 기술들 한국 갖고 있으니까 같이 좀 잘해보자. 그뿐인가요? 얘네 발전 설비 만들 수 있는 제조 없어요. 특히 원자력은. 그러니까 같이 가자. 쉽빌딩, 군사력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로봇도 그렇고요. 이 방위산업 보세요. 저는 여기 굉장한 활로가 열릴 거라고 생각해요. 왜? 지금 제일 다급한 거는 무기체계 바꾸는 거거든요. 그거를 더군다나 팔란티어가 주도하고 있고요. 팔란티어가 키우는 회사가 안드릴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앞으로 우리한테 기회라는 거죠. 이러니 생각해 보세요. 아니 7천조 가진 분이요, 뭐가 아쉽다고 요청한 것도 아니야. 자기가 깐부 치킨을 정했대요. 그죠? 그리고 여기랑 깐부를 맺어요. 자, 뭐가 필요할까요? TSMC 너 봐봐. 우리 반도체 파트너 하나 더 있어. 거기다가 얘는 뭐가 있어? 가전제품부터 제조업을 다 갖고 있어서 피지컬 AI 테스트베드 딱이야. 두 번째, 얘네 보스턴 다이나믹스 갖고 있다. 테슬라 옵티머스나 피규어가 더 좋은 회사인데 여러분, 미국 회사 건들기 힘들죠. 지금 저평가받고 있는 현대차 시총 70조예요. 많이 올라야. 그럼 손잡아주면 뜰 수 있는 회사, 손잡아주면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 같은 회사는 저기 맞죠. 더군다나 앞으로 양산 가는데 미국 양산 못 믿습니다. 그럼 이렇게 가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하고 갈 거면 멋지게 쇼 한번 하자.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전 세계가 젠슨 왕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럼 우리한테도 기회가 오는 거네. 그럼요. 저는 확실하게 그렇게 보입니다. 이번에 주식 올라가는 것도 보세요. 조방원 뭐 그러지만 방위산업, 뭐 조선 다 AI 관련된 것들이 주로 다 끌고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딱 하나 아닌 게 있죠. K 팬덤과 연계된 뷰티나 푸드가 요것과는 조금 다른 결을 갖고 있습니다. AI에 관련해서는요, 그래서 같이 함께, 혼자 공부하면 힘들잖아요. 같이 함께 많이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10월 달 변화만 봐도 이렇게 많더라고요. 그럼 각 계열사, 뭐 철강, 물류, 주택용, 가전용, 뭐 스틸의 판매처, 제조 역량 이런 거 강화하는 거, 그 스토리 우리는 어떻게 입힐까? 여러분, 앞으로 미국 사람들은 벌써 AI로 검색하는 게 60%가 넘었대요. 동국 제강의 철강 제품이 너무 괜찮아 하는 걸 누가 설명할까요? AI가 소개해야 돼요. 그죠? 그럼 나는 AI한테 우리 브랜드의 전략 얼만큼 노출시키고 있나요? SNS는요? 틱톡은요? 얘가 학습할 충분한 데이터가 있어야 사람들이 보고 와, 동국제강 거 너무 좋네. 그리고 사갈 거 아니에요. 나 기술 좋아요 해봤자 그게 몰라준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다각적인 검토가 서로 막 이렇게 소통하면서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유럽이요, 20년간 디지털을 규제했더니 70%의 스타트업이 미국으로 도망갔대요. 그래서 2002년까지 GDP가 똑같았는데 30% 벌어졌어요. 앞으로는요, 플랫폼이 없어서 데이터 주권이 없으니까 AI도 힘든 거예요. 거기다 전기까지 부족하죠. 인재 유출 볼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노벨상 수상자 2명이 다 영국 박사예요. 교육이 아주 훌륭하다는 거네. 왜 미국 갔냐 그랬더니 연구 분야가 전부 규제 대상이더라고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규제 대상자를 다 키워놓고 조직을 만들어줬더니 이 사람이 탄탄한 생태계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AI 규제에 관한 컨퍼런스는 전부 유럽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월급 받아야 되니까 신기술 났어. 그 규제는 우리가 알아서 할게.
유럽은 그러면 기술 개발자가 없어요. 다 뭐만 있어요? 미국 기술 들어오기만 해봐라, 규제해 줄게. 여러분, 조직이 분위기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아직 안 돼. 아직은 힘들어. 를 깨트려야 됩니다. 그럼 규제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없어야 되냐? 천만에요. 필요하죠. 밸런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리더십은 혁명계는 어디가 가야 돼요? 적어도 2대1 이상으로 혁신에 대한 학습을 훨씬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게 역사가 주는 교훈이에요. 하루 30분 필수적으로 공부해야 된다.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분이 어떤 분이냐? 94년생 디자이너사 사장님인데 AI 챗봇한테 시켰대요. 아침 10시면 디자이너사 사장인 내가 알아야 되는 신제품 소개, 새로운 유튜브 다 리포트해. 나 딱 1시간 공부할 거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 방법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 AI PT다. 여러분, PT하고 체육관 가는 거 끊어는 놓고 안 가시죠? AI도 그 정도로 이건 반드시 나의 미래를 위해서 해야 되는 거야. 적어도 몇 년간? 이 혁명기 3년간은. 이게 버블이 꺼지던 뭐가 오던 간에 어쨌든 공부는 놓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팔란티어 보세요. 이 미국 대학에 입학한, 아이비리그 입학한 애들한테 야, 너희 어차피 그만둘 대학은 뭐 하러 가니? 우리 회사로 와서 인턴해. 그러고 데려가고 있어요. 22명 이번에 뽑았죠. 브라운 대학 입학한 애도 뽑았다 그러고 하는데, 여러분 저게 뭐냐? 아까 24살짜리가 3,300억 받잖아요. 그런 애들을 만드는 거는 여기에 관련된 수학, 특이점 이런 거 보고 일에 대한 열정이 있는 애들이 있으면 대학을 안 가도 되겠다. 그래서 학벌주의의 반대말이 지금 나온 게 메리토크라시의 실력주의라는 겁니다. 벌써 이런 세상으로 가고 있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아까 소개한 대부분의 사람, 심지어는 마커 저커버그의 샘 알트만까지 다 중퇴입니다. 졸업생이 없어요. 대학 교수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럼 뭘 만들어줄까요? 네트워크를 만들어줄까요? 제가 아까 말한. 그럼 이게 뭐가 되죠? 페이팔 마피아에 의한 팔란티어 마피아가 되겠구나라는 애들의 기대감이 생기겠죠. 그리고 거기에 투자도 해주고요. 앞으로 성장하게 도와주는 겁니다. 저는 피터 틸이 무섭다는 게요. 이러니까 마크 저커버그 1,000억, 2,000억, 3,000억 쓸 때 얘는 한 달에 760만 원 주고 이런 인재와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는 거죠.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숙제를 내줬습니다. 이게 중간고사 결과물이에요. AI로 너가 생각하는 내가 전달했으면 하는 메시지를 한번 만들어서 영상으로 해봐. 그랬더니 제 목소리까지 AI로 흉내내고 5개의 AI를 써서 이 정도 퀄리티의 영상을 만들더라고요. 여러분, 애들은 제가 그냥 한 12개의 AI 서비스를 그냥 소개만 했어요. 한 개당 10분 정도 들어요. 그랬더니 자기들끼리 알아보고 유튜브 따고 친구들끼리 모여서 모르겠는 건 물어보더니 이렇게 만들더라고요. 여러분, 앞으로 동국 제강그룹이 뭔가 홍보물을 만드는데 타겟이 10대, 20대다. 그들이 좋아할 만한 뭔가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오히려 인턴 학생 하나 써서 이런 거 해보게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도요, 지난 3년간은 생각하지 못했던 RAG 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기업이 요청하면 저희 학교에도 이런 거 교육 전담하는 교수님이 있어서 다 또 만들어주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좀 빨리 다양한 각도에서 실천해 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시간이 거의 됐죠? 얼마 남았죠? 1시간 정도 지났나요? 아직 시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AI만 잘하면 살아남을까요? AI 관련 기업만 살아남는 거 아닌가? 여러분, AI 기술만 좋으면 살아남을까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닷컴 버블 때 80%의 IT 기업이 파산했습니다. 그 유명한 넷스케이프 들어보셨죠? 기억나시는 분 있으세요? 그것도 세계 최초로 브라우저를 만들었는데 왜 파산했지? 이유는요, 기술이 나빠서가 아니라 사람들을 선택을 못 받았어요. 그걸 저는 뭐라고 표현했냐?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제가요, AI로 무장을 하되 그 지향점은 고객의 선택, 구독과 좋아요라는 겁니다. 이런 경제를 우리가 팬덤 경제라고 하죠.
옛날에는 레거시가 지배했어요. 야, TV에서 광고 보니까 그 회사 너무 좋더라. 문제는 TV를 안 보죠. 레거시도 자본도 고객의 선택을 강제적으로 인위적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 국민도요, 이미 60% 이상이 유튜브를 봅니다. 저녁 7시에 TV 안 봐요. KBS 5%. 그럼 KBS에 광고 내는 건 미친 짓이죠. 누구만 봐요? 60대 이상. 그러니까 바뀌어야 돼요. 그럼 그걸로 성공한 기업이 누구냐? 테슬라. 일론 머스크는 뭐라 그랬냐? 트위터에 I hate advertising. TV 광고를 한 번도 안 했어요. 2003년에 창업해서 시총 2,000조짜리 자동차 회사를 만드는데 TV 광고를 한 번도 안 합니다. 광고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커버그하고 한번 격투기 붙겠다 그런 거 기억나세요? 저 때 트위터를 사고 이름을 X로 바꾼 겁니다. 저커버그는요, 왜 맞짱 쳐줬어요? 스레드라는 서비스를 이때 시작했죠. 그걸 2주 만에 전 세계 사람들한테 알린 게 이 이벤트였어요. TV 광고비 하나도 안 썼죠. 여러분, K-팝 데몬 헌터스, 왜 소니는 4년 동안 저걸 열심히 찍은 다음 돈 좀 줄다니까 확 팔았을까요? 한국의 전통적인 게 될 리가 없다고 본 겁니다. 그럼 넷플릭스는 그 돈 주고 왜 샀을까? 될 리가 있다고 본 거죠. 왜? 데이터를 보니까 한국의 K-팝과 K-문화에 대한 팬덤이 엄청나다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이건 절대 누구도 조정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TV 광고로 K 뭐를 해보세요. 절대 안 움직입니다. 그런데 고정 팬덤이 이렇게 생긴 걸 이 캐대언이 증명한 거죠. 여러분, 최근에 APR이라는 새로운 브랜드가 시가총액이 아모레퍼시픽을 넘더니 시쉐이도 넘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 TV 광고를 안 하고. 이게 이 팬덤 경제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걸 미국에서는 뭐라고 연구하느냐? 스위프트노믹스라 그래서 아예 학문적 분야로 팬덤 경제를 연구를 합니다. 자, 그럼 그 중심에 뭐가 있냐? 소비자가 있습니다. 근데 소비자가 뭘로 소비하나 봤더니 자기의 생각, 소비의 성향은 전부 국적이 상관없는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적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럼 뭐가 중요해요? 우리가 좋아하는 그룹, 그걸 이제 팬덤 커뮤니티라고 하죠. 그걸 통해 소비를 다 일으키는 거예요. 이래서 이 사람들을 잡아야 기업이 권력을 만들 수 있고 매출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일단 그게 가장 팽배한 영역이 바로 컨텐츠 산업이에요. 옛날에 보세요. TV, 영화, 드라마 만들려면 PD나 소위 말하는 레거시한테 아부하지 않고 거기 관계 없으면 절대 못했습니다. 만화는요, 10년 동안 무슨 화실에서 안 했으면 데뷔도 안 시켜줘요. 소위 말해서 레거시가 지배하던 시장에서 디지털 시대로 오면서 완전히 바뀐 겁니다. 여러분, 웹툰에서 성공하려면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심지어 이름도 안 밝혀요. 뭐만 있으면 돼요? 구독과 좋아요. 그런데 놀랍게 대한민국이 전 세계 150개국에서 1등을 하고요, 작년 웹툰 작가 1위는요 무려 150억을 벌어받았습니다. 이유는 이게 IP가 드라마의 판권이 됩니다. 그래서 넷플릭스에서 우리나라 웹툰으로 잘 된 드라마들 엄청 많이 떴어요. 그러다 보니까 넷플릭스 전체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이요, 시청자 수나 팬덤의 또 시간 수 이런 걸 꼽아보면 대한민국이 할리우드에 이어서 정확히 2등입니다. 유럽이 다 갔어요. 이게 그럼 뭐가 되냐? 대한민국 소비 산업을 일으켜주는 엔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재밌었던 게 냉동김밥입니다. 냉동김밥을 팔아준 거 데이터 분석을 해봤더니 시작이 더 글로리의 송혜교였어요. 저기서 드라마에서 이걸 먹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따라 먹는다고 먹방이 막 쏟아집니다. 어느 정도였냐? 틱톡에 해시태그 김밥. 여러분, 원래 김밥은요 일본에서 스시라 그랬죠. 요 없던 용어예요. 저게 13억이 나온 거야. 그걸 누가 봤냐? 미국 식품 유통업체인 트레이더 조에서 이 정도 숫자면 갖다 팔면 되겠다. 그래서 바로 직원을 한국의 K푸드 박람회에 파견을 합니다. 거기서 만난 게 구미에 있던 올곳이라는 냉동김밥 사장님이에요. 여러분, 이 사장님이 기구하시더라고요. 10대 때 운동을 잘못해서
하반신 마비, 휠체어 생활을 하는 CEO예요. 근데 꿈이 뭐냐? 냉동김밥을 팔겠대. 왜 하필? 우리나라 사람들 냉동김밥 먹어요, 안 먹어요? 전국이 김밥 천국입니다. 값싸고 싱싱한 즉석김밥이 이렇게 많은데 누가 냉동을 먹어? 그래서 한 번 실패했어. 그런데도 꿈을 안 버리고 있는데 미국에서 오더니 230톤을 주문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가보신 분은 다 알지만 우리나라 마트하고는 사이즈가 비교도 안 되죠. 그럼 그 엄청난데 냉동실 한 구석에 구미에 있는 올곳에 바바김밥이라는 게 팔리겠어? 라고 상상을 하죠. 그래서 옛날에는 대기업밖에 못한 거예요. 광고라도 때리고 뭐라도 찔러주고 영업이라도 해야 되잖아. 근데 걱정하지 말래. 그리고 230톤 가져갔죠. SNS에 딱 한마디 올렸어요. 드디어 김밥 입고. 그리고 일주일 만에 완전 매진. 난리가 났죠. SNS에서 왜 김밥 안 들어오냐고 빨리 더 가져오라. 작년에 2,300톤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상 뭐 이런 대기업들이 전부 김밥 수출을 크게 확대했어요. 근데도 탄탄해요. 왜? 고객이 만든 브랜드는요, 팬덤이 쉽게 깨지질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하고 싶은 새로운 생태계가 이거예요. 이게 팬덤 경제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입니다. SNS 마케팅을 하고 틱톡을 퍼뜨리고 다 필요하네. 여기 AI 도입하면요, 비용은 10분의 1. 물론 문제는 세계관이죠. 그들과 어떻게 공감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 거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일 주목해야 될 게 사실은 K-팝의 인기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걸 잘 와치해야 돼요. 이게 근간이에요. 왜? 인간한테 가장 큰 팬덤 중에 하나가 음악입니다. 그리고 이거 게임도 보세요. 아니, 오죽하면 젠슨 왕이, 여러분, 지포스 25주년 기념으로 나왔죠. 여러분, 젠슨 왕이 원래 하고 싶었던 것도 비디오 게임 잘 만드는 컴퓨터 하려고 만든 게 GPU인 거 아시죠? 그래서 이게 참, 이재용 회장하고 정의선 회장을 데리고요, 지포스 25주년 기념 행사에 간 거예요. 지포스 고객들은 누구냐? 게임에 미친 아이들. 지포스를 출시하자마자 제일 먼저 사준 게 누구냐? 대한민국 PC방이라고 여기서 감동의 연설을 하죠. 엔비디아는 당신들이 살린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근데 젠수상 빼고 저 두 사람이 게임 산업 살려야 됩니다 그러고 나가면 언론이 욕 엄청 하겠죠. 에? 애들 마약을 그렇게 소개를 하냐고. 그럼 제가 하고 싶은 게 뭐냐? 얘 문화예요. 새로운 세계관을 자꾸 도입해야 됩니다. 아니, 과거에는 설화수나 시세이도로 저런 엄청난 배우 써서 하면 성공했는데, 여기 보세요. 88년생 이병훈, 김병훈, 이주광 둘이 창업했어요. 그럼 우리는 SNS밖에 몰라. 그랬더니 시총 10조를 돌파해. 여기 굿아이 글로벌, 원래는 한국의 인디 화장품 브랜드를 수출하던 기업이야. 근데 데이터를 보더니 야, 브랜드를 인수하는 게 낫겠다. 그리고 조선미녀, 하우스 오브 티르티르, 그러면서 매출 6천억을 바로 넘기더니 10조 밸류 인정받고 8천억 투자받았어요. 왜? 나머지 다 인수하는 비용 쓰라고. 여러분, 여기도 생각이 뭐예요? 조선미녀 티르티르 미국에 팔 때요, 오로지 SNS, 오로지 인스타그램. 이게 이렇게 될 일이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거의 성공 비결을 자꾸 DNA가 흡수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프라인도 보세요. 오프라인은 다 안 돼? 아니요. 올리브영, 무신사, 스타필드, 더현대, 푸드코트 이런 데는 좋은 고객의 경험으로 만들어요. 심지어 젠틀몬스터라는 브랜드는 명품 브랜드가 돼버렸네. 한국이 선글라스 하나로? 이게 국경 없는 팬덤이 가만히 있어도 스스로 퍼뜨리면서 소비하는 성향을 보여준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뷰티 미용기기나 또 헬스케어 분야의 변화를 보면, 헬스케어가 뭐 암도 중요하고 당뇨병도 중요하지만 위고비 어디서 나온 거죠? 당뇨병 회사에서 만든 비만 치료제예요.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이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는구나. 그럼 한국이 가져갈 가능성이 되게 큽니다. 왜? 문화에 대한 팬덤은요,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예요. 옛날에 왜 프랑스가 엄청난 화장품 회사였냐? 프랑스 배우들에 대한, 예술에 대한 기대치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일본 수입 화장품 1위가 한국이 됐습니다. 2위가 프랑스예요.
이런 것들이 젊은 세대한테서 나오는 데이터라는 거죠. 그들과 호흡할 수 있는 게 필요합니다. 앞으로 금융이니 뭐 제조니 로봇이 들어가고 뭐가 되면 일자리는 줄어들고 효율화하는 건 당연하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에서도 보세요. 왜 자꾸 이런 걸 내놓을까요? 여러분, 자동차 한 대 팔아서 얼마 남을까요? 폭스바겐 날아가는 거 보세요. 큰 이 매력이 없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 손을 잡아야지. 디테일을 만들어야지. 이게 테슬라 작년에 160만 대 팔았습니다, 여러분. 거기다 전기차 캐즘까지 있었죠. 기아, 현대 800만 대 팔았어요. 근데 두 개 합해야 시총이 100조밖에 안 돼. 2000조를 만드는 비결은 그게 거품이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결국 왜 인류가 선택하는지 그걸 잘 보고 배우셔야 한다는 겁니다. 배울 건 빨아들여야죠. 제가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제가 엉뚱하게 서울시 명예시장을 1년 동안 합니다. 그러면서 미래 신산업에 대해 제안을 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 이게 캐대원 나오기 전인데 한국에서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냐, 데이터를 보면 K-팝 콘서트 하고 싶다, K 드라마 체험하고 싶다 그러잖아요. 캐대원 이거 뜨니까 다 그러잖아. 그리고 뭐하냐, K 뷰티 사고. 아니 그러면 진짜 올림픽 할 만한 돈을 들여서요 10만 명이 들어가는 정말 전용 K-팝 콘서트장, 거기 꼭 K-팝만 할 필요도 없잖아요. 테일러 스위프트도 오고 콜드플레이도 하고 다 같이 놀면서 올림픽처럼 한 달 내내 콘서트, 그 옆에는 10,000명이 들어가서 치맥을 같이 먹어. 거기서 아파트 노래 부르면서 술 게임을 같이 해. 이런 거 하면 진짜 우리나라가 진짜 잘하지 않을까? 여러분, 옥토버 페스트에 무슨 10,000명이 모여서 맥주 마신다는데 세계에서 제일 재미없는 나라가 독일인 거 아시죠? 우리는 젊은 애들이 그렇게 놀라 그러면 사고 안 치고 얼마나 잘할까요? 푸드는요, 또 진짜 더현대처럼 트럭으로 쫙 있어서 오늘 뭐 인기 없으면 빠지고 내일 들어오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사람들이 진짜 맛있다고 하는 K푸드 만들어요. 성공하면요 수출해요. 그럼 내수 수출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거네. 그것도 다 뭐로? 실력주의. 이런 새로운 생태계를 디자인하면 어떨까요? 아니 오죽하면 국립중앙박물관에 저거 굿즈 살려고 오픈런을 하냐고요. 근데 왜 우리 어른들은 엑스포를 해야 된다, 올림픽을 해야 된다, 진짜 인기 없는 거에 매달릴까요? 그 옛날 시절, 가난했던 시절에 나 선진국 되면 저거 한번 꼭 해보고 싶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어나야 됩니다. 기업의 혁신은요 데이터가 이미 다 얘기하고 있어요. 올리브영 보세요. 오프라인 매장이죠. 작년 매출이요 28%가 늘었어요. 아니 오프라인 매장인데 올리브영은 왜 이렇게 는 거야 봤더니 결제 건수 1,000만 건이 외국인이랍니다. 여러분, 작년에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이요 1,800만이에요 공식적으로. 그런데 우리 관광청에서 올리브영 방문하라고 독려한 적 한 번도 없죠. 알아서 1,000만 명이 와서 사가는 거예요. 이번에 보셨나요? 이분 누구시죠? 네, 트럼프 백악관 대변인입니다. 뭐 하고 갔어요? 경주에 있는 올리브영 방문해서 지금 저거 사서 올린 거예요. 그럼 이게 문화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소화할 거냐? 그럼 배워야죠. 여러분, 저는 AI로 실력을 갖추고 무장하고 스토리를 빌드업하고 그 다음 이 다음 세대와 호흡할 수 있는 공감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잘 만든 사람들이 이렇게 분야별로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밸류도 굉장하고요. 그럼 그걸 우리가 어떻게 배워서 우리가 하고 있는 산업의 새로운 이 동력으로 불어넣을 거냐? 여러분, 앞으로 철강 중요합니다. 이건 탄탄하게 계속 가져가야죠. 그럼 그 다음은요? 아니 자동차 회사가 로봇을 만드는데 그럼 우리는 뭘 하면 좋을까? 예를 들어 저거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도, 테슬라가 모듈라 주택 만들어서 앞으로 공급하겠다 뭐 이런 거 하죠.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거 왜 우리 거가 돼야 되지? 우리는 MG가 왜 좋아해야 되지? 여러 가지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이 기술도 기술이지만 이 생각지도 못했던 팬덤이 어떻게 형성된지를 봐야 됩니다. 한국에 대한
관심을 제일 먼저 증폭시킨 건 K-팝이고요. 그 다음이 아기상어예요. 유튜브에 100억 회가 넘게 된 건 이게 유일합니다. 이번에 상장한다 그러죠. 여러분, 옹알이 할 때 아기상어를 부르는 애들이 커서 웹툰을 보기 시작합니다. 150개국에서 1등. 그리고 결국 디즈니가 야, 난 너희하고 하고 싶어. 그리고 손을 잡았죠. 그래서 시총이 올라가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큰 애들이 이제 캐데언의 골든을 따라 부르는 겁니다. 제가 엊그제 본 영상이 진짜 충격적이었는데, 뉴욕시 시장이 새로 당선됐죠. 거기서 선거용 노래를 만들었는데 캐데언의 골든을 갖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 투표합시다 하는 건데, 한글 가사가 있잖아요. 영원히 깨지지 않는 그거 있죠. 그거를 이 백발이 성성한 미국 백인들이요 전부 영원히 깨지지 않는 거 한글로 따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충격을 받을 정도였는데, 결국 얘가 보여주는 이 엄청난 팬덤은요 절대 금방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맨날 그 얘기해요. 야, J-팝 사라졌잖아. 여러분, J-팝은 자본과 레거시로 만든 유행입니다. 고객이 만든 게 아니에요. BTS는 심지어 우리나라 PD들은 틀어주지도 않았죠. 방탄소년단 이름이 그게 뭐냐 그러고 안 해줬어요. 어떻게 컸어요? SNS에서 아미라는 고객들이 퍼뜨려서 미국 빌보드 싱글 차트를 아시아 사상 최초로 8번이나 먹은 게 BTS입니다. 이건 진짜 바닥에서 정글에서 아무것도 없이 도전해서 성공한 거예요. 캐데언도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럼 쉽게 안 사라진다는 겁니다. 이번에 보니까 농심이요, 옛날에는 그렇게 무시하다가 얼른 가가지고 넷플릭스하고 손잡고 이번에 과자에다가 캐데언에 나온 과자들 다 해서 대성공을 거뒀죠. 또 김밥뿐 아니라 롯데리아 보세요. 아니, 롯데리아에 1km 줄 설 일이냐고요. 뉴욕 보세요. 소문난 기사식당 저기 써 있죠. 여러분, 저거 영어 제목이 없어요. 식당에 무슨 얘기냐, 못 읽으면 오지 마예요. 근데 줄 서 있는 거 보이세요? 저게 뭐냐, 쟁반에 반찬 7개 가운데 제육볶음 아시죠? 똑같이 했어요. 인테리어까지.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우리가 기회를 찾는다. 물론 해봤더니 별거 없더라 그러면 결코 안 옵니다. 그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경험이 계속 필요한 거죠. 그래서 AI는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 지향점은 뭐냐, 결국 고객과의 공감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만드는 힘, 이게 동국의 앞으로의 미래를 결정할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겁니다. 그걸 누가 해야 될까요? 여기 계신 리더와 팀장님들, 임원과 팀장님들이 만드셔야 합니다. 오죽하면 삼성전자가 AI 시대인데 제품 경험 사업부로 바꿨어요. LG전자도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 사업부에 무려 600명을 배치했습니다. AI 기술 도입하려니까 왜 저러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온디바이스 AI 세계 최초로 탑재했죠. 폰도 접었죠. 아이폰보다 훨씬 기술이 나아요. 근데 우리나라 10대 80%가 아이폰을 사달라고 물어. 그래서 물어봤어. 왜 그러냐 그랬더니 느낌적인 느낌이 달라요. 설명은 안 되지만 뭔 말인지 아시겠죠? 공감대를 못 만들어준 거예요. 예를 들면 광고도 그랬잖아요. 삼성전자의 전통이 뭐예요? 최고의 인기 가수, 최고의 모델을 제일 비싼 돈 주고 TV에다가 막 때려넣는다. 그 중에 하나가 뉴진스였습니다. 그 뉴진스 멤버는 나는 아이폰 쓰는데 기획사가 하려니까 했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SNS에 끝나자마자 난 원래 아이폰. 그러니까 갤럭시를 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겠어요. 여러분, 이게 소통을 못하는 거예요. 돈 쓰고 소통을 못하는 거야. 뉴진스 효과가 있을 거 아니냐. 여러분, 진짜 팬심은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번에 그래도 다행인 게 뭐냐, 더피를 썼더라고요. 광고에 댓글이 뭐라고 달렸는지 아세요? 이제 정신 차렸네. 여러분, 고객이 만든 팬덤에 호응해주는 그런 거지, 고객을 무시하고 야 돈으로 되는 세상이야를 자꾸 강조하면 오히려 진짜 이 세대들은 다 탈피한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진짜 인간이 좋아하는지 뭔지를 알아야 되는 힘, 그걸 잡스는 인문학과 휴머니티라 그랬죠.
우리는 기술만으로 부족했다. 그래서 기술의 인문학과 휴머니티를 결혼시켰다. 그랬더니 비로소 고객의 심장이 노래하더라. 이 알듯 모르듯한 철학적인 말로 남긴 유명한 프레젠테이션입니다. 근데 애플의 느낌적인 느낌은 거기서 나온 거죠. 아주 미묘한 디테일. 진짜 인간이 좋아하는 건 뭘까에 대한 엄청난 고민. 여러분, 디테일이 팬덤을 만드는 진짜 중요한 요소입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얘기도 그래서 나오는 거죠. 앞으로 여러분 진짜 인문학, 인간이 좋아하는 거 이런 거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디지털 세대의 팬덤을 기술로 끌어들이고 있는 거는 일론 머스크 맞습니다. 뭐 정치적으로는 여러 뭔가 있지만 여러분 1,400조를 1조 달러를 보너스로 챙길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다고 인정받는 거잖아요. ESG 경영 이것도 그냥 팬덤의 차원에서 진심으로 보셔야 돼요. 옛날처럼 뭐 우리 행사하고 사진 찍고가 아니라 진짜 공감대를 넓힐 수 있는 회사의 근본이 돼야 됩니다. 캐대언 보신 분, K-팝 데몬 헌터스 보신 분, 여러분 꼭 보셔야 돼요. 어떤 분은 그래요. 난 그런 거 취향이 안 맞아. 나 K-팝 안 좋아해. 여러분 공부를 취향으로 하는 건 아니죠. 도대체 정말 한국적인 거. 아니 한국에 옛날에 많이 보던 호랑이가 나와서 화분을 넘어뜨린다고 미국 애들이 왜 그렇게 좋아하는 거야? 여러분 거기에 다 치밀한 대한민국 팬덤이 얼마나 강력한지에 대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잘 만들어내야 됩니다. 잘할 수 있을까? 저는 이미 동국 철강이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출발해서 정말 지금까지 만들어낸 것도 굉장한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적을 만든 저력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뿐이 아니라 사실 대한민국을 지금의 기적 같은 나라로 만든 건 저는 제조업 그리고 그 제조업을 키운 열심히 일한 대한민국 3천만 명의 보통 사람들이 그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이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독일, 한국, 프랑스, 일본 이게 말이 됩니까? 식민지였던 나라가 저기 끼는 건 말이 안 되죠. 앞으로 40년간도 중진국에 선진국 될 때 없을 거래요. 그게 작년 세계은행 보고서 분석이죠. 우리는요 제조업으로 된 거 맞습니다. 스마트폰 판매 1위, 반도체 1위, 철강도 그렇고 조선, 중공업 그중에 철강산업 진짜 큰 역할을 했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서 만들었죠? 공부해서요.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보셨죠? 독일 잠수함을 우리가 조립해서 막 할 때 그 독일 엔지니어 오면 폭탄주 먹인 다음 가방 털어가지고 복사 공부하고 일본 가서 노동자로 위장해가지고 사장님이 부품 만들어 카피해서 오고. 여러분 다른 나라는 안 했을까요? 다른 나라는 그걸 공부해서 하겠다는 작은 중소기업 부품회사 사장님이 없었던 거예요. 그걸 현장에서도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열심히 사는 대한민국 같은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안 된 겁니다. 제조업은요 적어도 10만 명이 함께 열심히 안 하면 세계적인 경쟁력 못 갖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가지고 있네. 3천만이 그렇게 열심히 사는 거예요.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힘의 중심에 교육이 있습니다. 교육에 대한 열정. 여러분 전 세계에서 조찬 강연회가 있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 아세요? 애들은 어떨까요? 애들은 더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중문화 개방한다 그랬을 때 일본한테 다 먹힐 거라 그랬죠. 음악이건 드라마건 영화건 만화건 그죠? 우리가 싹 먹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건 그야말로 정글이에요. 근데 우리 애들이 어떠냐? 지는 건 죽어도 싫은 거예요. 가수를 한번 하면 빌보드 탑을 찍어야지. 춤을 추면 세계에서 제일 잘 춰야지. 무슨 훈련을 한다? 훈련을 한다고 군대가 그럼 뭐 세계 최강이 됩니까? 자기가 하고 싶어야지. 그런 DNA가 펄펄 끓는 게 지금 대한민국 젊은 애들이에요. 그게 전 세계에 놀랍도록 큰 공감대를 사고 있는 겁니다. 그럼 가만히 있어봐. 우리가 지금까지 제조업에서 만든 기술력 여기다가 K-팝 데몬 헌터스의 팬덤을 얹으면 야 애플 아이폰처럼 되는 거 아니야? BTS의 인기 거기다가 현대차가 다 얹으면 거기에 엔비디아가 양념을 좀 쳐주면
전 세계 휴머노이드 여러분 나왔어요. 집에 있는데 중국 거는 좀 거만해. 미국 거는 뻣뻣해. 한국 건 다정해. 어느 거 할까요? 저는 이게 앞으로 대한민국 기회라고 봅니다. 저 오늘 럭스 스틸도 보고 스틸로 가져가는 우리 주거나 가구도 봤는데 그 디테일이 이게 잘 만날 수가 있다면 정말 또 미래의 큰 축으로 발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AI 인프라도 괜찮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 제가 뭐라고 강의하냐? 야, 너희는 애플, 테슬라 같은 세계에 없는 걸 새롭게 만드는 그런 기업에 창업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는 삼성, 현대, 또 뭐 동국제강 이런 회사들을 창업하는데 너희 어른 세대들은 그쳤는데 선진국 카피하는 것도 진짜 힘들었다. 근데 너희는 세상에 없던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막 격려를 해줍니다. 그럼 애들이 댓글을 달죠. 저 선생이 미쳤나 보다. 무슨 지금 대기업 취업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새로운 걸 할 수 있을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미친 꿈 맞습니다. 정신 없는 거죠. 한 30년 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IMF 때 어떠셨나요? 우리 국민 전체가 금 모은 다음에 제조업 다시 일으키자 그랬어요. 그리고 반도체 다시 가고 뭐 철강 다시 가고 세계 최고 조선도 가고 다 가자. 다 조롱거리였던 거 기억나시죠? 너희 안 망하면 다행이다. 뭔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니? 그런데 팩트로 보면요, 지난 30년간 지구상에서 미친 꿈을 가장 많이 현실로 만든 게 대한민국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임원과 팀장님들도 회장, 부회장님이 그 주인공인 것도 명확한 팩트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우리 아이들과 함께 열심히 공부하면, 우리 공부해서 된 거니까 AI 시대에 열심히 공부하면 3천억 뭐 이런 만드는 스타트업 뭐 없을지 몰라도요, 우리 전체가 이렇게 역량이 업되고 그걸 통해 새로운 혁신에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건 이미 우리 지난 30년의 과거로 충분히 증명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기적을 만들었던 그 정신을 모토로 삼아서 다시 AI 공부 열심히 하시면 또 한 번 기적을 일으키는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국제강그룹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의 열정적인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안내를 해드렸는데 사전에 정리한 질문들을 하기 전에 먼저 현장에서 한번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질문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혹시 교수님께 AI 관련해서 질문 있으신 분 한번 소함 들으시죠. 네, 이쪽에 한번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마이크 받으시면 소속, 성함,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동국 CM의 서곤석입니다. 열정적인 교수님 강의 잘 들었고요. 요즘 AI가 뭐 화두인 시대인데 AI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지식이 공유되고 활용되고 있는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공부나 학습을 통해서 지식을 넓혀가고 익혀가는 게 어떤 의미일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우리 아들, 딸들이 앞으로 이제 공부나 학습을 하는 형태는 어떠한 형태로 갈 것이며 어떠한 데 중점을 두고 또 그런 공부나 학습을 해야 될지 교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뭐 사실 제일 궁금해하는 게 이제 교육에 관한 것들 많이 궁금해하세요. 근데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왜 애들한테 질문하는 법을 키워줘야 된다는 이런 얘기 많이 드셨죠. 근데 그 질문이 결국 책을 많이 읽었을 때 문장 구사력이 좋아져야 되는 거고요. 질문이 그럼 질문하는 것만 배우면 질문을 잘할까?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의 구조가, 얼개가 질문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호기심을 느끼고 그 문제를 답을 AI를 통해 찾아보고 지식을 습득하고 그럼 또 다른 호기심이 생기고 이걸 반복할 수 있는 뇌구조를 키워줘야 된다는 건 이 창의 인재 양성하는 연구진에서 이미 오래전에 나온 얘기들이에요. 또 하나는요, 그걸 남한테 전달하는 커뮤니케이션 능력, 발표 역량, 이런 거는 누가 대체해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두 부분이 지금 우리 교육계에서는 좀 취약하다. 그걸 많이 키워야 된다. 그래서 사실 초등, 중등 교육은요, 교육부 입장에서 보면 많이 바뀌었습니다. 애들이 그래서 여러 가지 탐험 수업도 하고 현장 수업도 하고 문제 해결, 사회 문제 해결도 주제로 삼아서 해보고 이런 거 되게 좋은데 고등학교 가는 순간 끝납니다. 모든 것이 수능으로 다 바뀌는 거죠.
3년간 완전히 수능에 몰입하게 하는데, 저는 이 메리토크라시의 트렌드도 그렇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많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교육도 많이 달라질 거라고 보고, 저 아까 대학교에서 저희 중간고사로 그런 문제 만들어내라 그랬잖아요. 또 카피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어차피 그건 옛날에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AI로 무슨 숙제 검사하는 게 아니라 AI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걸 통해서 새로운 호기심을 통해 세계관을 확장시키는 쪽으로 계속 가게 하는 게 필요하고, 아주 아기 때에는 저는 여전히 그래서 책을 읽어서 상상력을 많이 키우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젠슨 황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완전 드리머고 비저너리들이거든요. 그런 호기심과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들이 결국 토양이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전히 좀 책을 많이 어릴 때는 한 10살 때까지는 그런 걸 많이 경험하게 하는 게 제일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혹시 저쪽에 한 분만 더 손 드셨는데 질문하고, 네, 마이크 받으시면 네,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동국시스템즈 기획팀장 최민기입니다. 네. 금일 교수님의 좋은 강연 잘 들었습니다. 관련해서 한 2가지 정도 질문 네. 드리고 싶은데요. AI 기술이 현재 단순한 도구를 넘어서 인간의 능력을 확장하는 AI 사피엔스 시대에 접어든 현 시점에서 동국제강 그룹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준비해야 할 핵심 역량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아울러 그룹 내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조직 문화 측면에서 향후 어떤 전략들을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일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제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했던 팀 있고 회사도 자회사 가지고 계시잖아요. 거기를 중심으로 저보다 훨씬 더 아마 이미 AI는 어떻게 교육하고 시스템을 어떻게 막고 기반 연구들은 또 많이 해놓으셨을 거예요. 문제는 이제 여기 계신 부장님들, 뭐 팀장님들, 임원분들이 야 우리 조직 그렇게 가보자 하고 끌고 가는 그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여러분이 써보고 확신이 좀 있으셔야겠죠. 그래서 이미 그걸 준비하고 있는 인사팀, 기획팀 같은 데서 교육 과정을, 뭐 제가 오늘 한 것도 되게 중요한 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자꾸 써보게 하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내 일상에서 실무에서 다양하게 쓸 수 있도록 권장하는 분위기를 형성하고, 그걸 해서 내가 여기까지 쓸 수 있겠네, 또 관련해서 공부를 좀 검색을 해서 공부를 한 다음 요 정도까지는 확장할 수 있겠네 하는 이 세계관을 좀 확대하고, 그거를 여러분의 팀원들과 공유해서 좀 그런 분위기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 나머지 이제 뭐 어떤 컨설팅 프로젝트를 통해서 AI 시스템을 구축한다. 요새 그런 거 많거든요. 뭐 메일 보낼 때 LLM으로 그냥 손쉽게 해서 보내는 거, 오더 낼 때 전부 다 전 직원이 데이터 온톨로지라고 하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의 데이터를 보고 중요한 경영 결정을 한꺼번에 같이 내리는 거, 뭐 이런 것들 많이 이제 개발하고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 너무 빨리 도입하기보다는 일단 이게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 제가 아까 팔란티어 공부하라는 것도 팔란티어가 그런 걸 제일 선도하는 기업이니까 거기서 발표하는 프로젝트들은 어떤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좀 핵심 멤버들은 특히 공부를 해서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맨 먼저 할 일이 아닐까. 그리고 무엇보다 AI 많이 써보십시오. 애들하고 지블리도 만들어 보시고요, 영상도 한번 만들어 보시고, 그러면 세대 간에, 자식들과 세대 간에 소통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의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현장에 질문이 없을까봐 사전 질문을 준비를 했는데 실제로 또 좋은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궁금한 질문들은 교수님께 제공해서 우리 직원들이 또 어떤 점을 궁금해하는지 또 제공하는 걸로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교수님 강의를 통해서 거슬 수 없는 AI 대전환 시대에 우리 기업이 어떻게 혁신하고 생존 전략을 마련해야 되는지 고민해본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해 주신 최재부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2025년 하반기 소원 포럼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